네, 그 지방선거 평가 마지막 부분 민주노총과 진보 진영의 과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정당법, 선거법, 정치개혁을 내걸고 지역에서는 후보 단일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비례연합을 추진해야 된다. 이거 이제 지방선거에서 본 교훈이라는 겁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확대를 하려면 이 여러 가지 이제 사전 조사나 뭐 간담회 이런 여론 형성 기관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건 단순히 정치권 차원이 아니라 각종 그 정치개혁 단체를 포함해서 시민사회 진영의 협조 그리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동의를 얻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중적 동력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 사례가 이제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가 이제 두 차례 국민 투표를 통해서 소선거구제에서 독일식 정당명 비례 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을 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그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소수 정당의 생존이 불가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득표율이 높아도 의석률이 매우 낮은 그런 이제 불균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때문에 이 소수 정당들의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러한 불균형의 손해를 본 정당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그 불균형으로 반대로 이익을 볼 경우에 이럴 경우는 또 그 약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정당들이 자기들이 불리할 때는 선거 개혁을 하고 불리하지 않을 때는 그 선거 개혁 약속을 뒤집는 이런 형태가 반복됐기 때문에요. 결국 시민사회 진영이 약속을 지키라, 정치권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서 그 선거 계획에 관한 투표가 실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소선거구제에서 도식 정당명부제로 바뀌면서 양당제가 아니라 이제 온건다당제, 온건다당제라면은 너무 심한 다당제가 아니라 한 4개 정도의 정당으로 되는. 그리고 이제 연대연합에서 연립정부가 유지가 되는. 그래서 다원적인 정치 구조로서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더 쉽게 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반대로 그 선거제도 개혁을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독일식 정당명부 제도보다는 선호투표라는 유권자에게 다소 생소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사회 진영의 전국적인 유권자 운동이 아니라 위로부터 정당들의 그 정치적인 협상으로 국민 투표가 되면서 실패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선거제도 개혁을 조건으로 그 연립정부에 참여한 겁니다. 소수정당이. 그래서 소수정당이 다수정당에게 그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선호투표제로 되는 선거제도 개혁 국민투표가 된 거고요. 이와 같이 이제 그 전 국민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어떤 그 전반적인 동의가 없이 정당들의 합의만으로 됐는데 또한 이제 실제로 이 선거 개혁 투표가 되니까 다수당, 그러니까 제3당인 자유민주당이 이 선호투표제를 추진했는데 다수당이 이거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으로 하게 되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투표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시피 국민투표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국적인 시민사회 진영의 동의와 설득이 있어야 된다. 또 국민투표는 한국 헌법에는 국민투표가 대통령이 그 주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유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국민투표로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어떤
진보 정당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요구가 있으면서 정당을 압박해서 정치권이 국회에서 합의한 형태로 되게 된다. 그래서 유권자 운동이 전개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행히 이제 민주노총이라든가 시민사회 진영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연대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이런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이 좀 더 가열차게 진행돼서 노동자 민중, 시민운동, 유권자 운동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서 이제 민주노총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그 진보정당 내에서는 그 원내 정당인 원내 진보정당인 정의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의당이 원내에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치개혁을 하도록 견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이런 정치개혁 연대에 연합이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안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처럼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를 하거나 혹은 현재 연동형 비례제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후보 단일화, 두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도록 이중 당적을 허용하는 것, 그리고 독일처럼 유럽처럼 무지개 연합이 가능하도록, 즉 정당 간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정당 요건을 완화하는 것, 거대 정당에 유리한 기호제대를 폐지하는 것, 전반적으로 선거연합이나 정당연합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혁을 해서 소수 정당이다 하더라도 양당제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선거연합이나 정당연합으로서 소수 정당도 힘을 합칠 경우 연합할 경우에 원내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나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대, 민주주의 세력과 통일운동 세력이 보수 양당 독점 체제에서 수구보수를 퇴출하기 위해서 비판적 지지를 해왔는데요. 수구보수를 퇴출하려면 양당 체제에서 비판적 지지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랬죠.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 다음에 수구보수를 번갈아가밖에 선택할 수 없다. 항상 민주당을 찍을 수밖에 없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돌아가면서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구보수를 청산하려면 양당제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는 그러한 정치적 각성이 민주주의 세력과 통일운동 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비판적 지지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제도개혁 전에 비판적 지지를 하더라도 정치개혁, 다당제로 나아가는 정치개혁을 조건으로 냈을 필요가 있다. 다당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진보 정당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이제 그 중도 그리고 현재의 국민의힘을 온건 보수, 뭐 원희룡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오세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라 이런 온건 보수와 수구 보수, 박정희 박근혜를 이어받으려는 수구 보수와 분리해서 그래서 이 수구 보수를 다당제에서 수구 보수를 고립하는 그러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보 정당들은 이제 이후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연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그 민주당이나 민중당, 현재 진보당입니다. 녹색당, 기본소득당들이 친민주당 비례정당 추진에 참여하려고 했죠. 민중당은 참여하라고 했으나 민주당 쪽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결국 참여해서 국회를 의석을 한 석 얻었죠. 녹색당은 당원 총투표를 통해서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나 역시 민주당이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거대 양당은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2024년에 그 비례의석을 자기들이 독차지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몰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현재 30석에서 47석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확대됩니다. 정의당이 이제 자신이 최대 수혜자라고 하고 있지만 이번 지방선거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은 거대 정당의 비례 위성 정당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동, 진보, 시민사회가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정의당의 지지율 하락, 여기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40실석으로 늘어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고 비례 정당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난다. 위성 정당도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지 못할 때 정의당이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오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과 함께 연합을 해서 비례 위성 정당을 막아내고 이러한 비례 득표를 모아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지선이 3%인데 흩어지면은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이 폭락했기 때문에 정의당마저도 3% 저지선을 걱정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진보당, 노동당, 노숙당, 기본소득당 전부 다 각각 나올 때 이들이 1% 내외의 득표율을 얻을 경우에 이번에 총선 득표율을 볼 때 정의당이 독자적으로 할 때 3% 저지는 넣기 힘들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이런 정당 말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노리는 군소정당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방법은 유럽처럼 정당 연합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대의 정당들이 합치면 3%가 넘겠죠. 근데 현재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거 연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시민사회 진영도 2020년에 일부는 그 친민주당과 비례 선거연합을 하려고 했죠. 근데 친민주당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과 진보당 뿐만 아니라 노동당도 당세가 약하고 독자 노선으로 인해서는 의석을 지역구든 전국구 비례든 의석을 노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 진보 정당의 비례 연합이 될 때만 노동당도 가능성이 있다. 그 모델을 보게 되면 기존의 진보 정당들이 정당 명부에 출마하지 않고 진보 정당, 노동, 시민의 선거 연합당이 정당 명부에 출마하는 겁니다. 다만 지역구는 선거연합당은 출마하지 않고 각 세력들이 알아서 출마하는 거죠. 자기 당 이름으로. 두 번째 모델은 선거연합당이 그 정당 명부뿐 아니라 일부 당선 가능성 있는 지역구에 후보 단일한 투로 출마자를 내고 나머지 지역구는 각 정당들이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단순한데요. 진보 정당들이 정당 명부와 지역구에 양쪽 다 후보를 내지 않고 선거연합당이 그 정당 명부와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것. 이 부분은 이제 그 진보 정당들이 지역구에마저도 후보를 전혀 내지 않는 이러한 모델은 아마 당내에서 많은 논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더라도 현재 지역구에서 이제 그 진보 정당이 당선 가능성이 없죠. 울산, 창원 몇 군데 보고 후보 단일화 한다더라도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각 정당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에 선거연합당 지역구 후보를 출마시키거나 혹은 이제 각 정당들이 알아서 후보 단일화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 명부는 전면적으로 선거연합을 하고 지역구는 당선 가능 지역에 한해서 각 정당들이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선거연합당 후보를 출마시키는 방식, 이러한 방식이 아마 정당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다 봅니다. 현재 이중당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과 같은 무지개 정당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국에서 그 5개 시도에 1,000명의 당원, 실제 한 7,000명 정도의 당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당법을 고치지 않은 이상 그러한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진보, 노동, 시민 진영이 밑으로부터의 운동이 상당히 진행돼야지만 이러한 선거연합정당도 가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2024년 총선에서 47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선거연합정당이 그 10%를 득표했을 때 몇 석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따져 보게 됩니다. 따져 보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선거연합정당이 울산, 창원 등에서 당선자 뭐 심상정까지 포함해서 3명이라고 한다면 연동률 50%일 때 만약에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내지 않는다면 최대한 가져간다면은 13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 정당이 있어서 거대 정당이 위성 정당을 내서 위성 정당에게 비례대표가 많이 가져간다면 4, 5석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 결국 위성 정당이 있냐 없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어떻게 의석을 가져가냐의 문제인데요. 일단은 30석을 기준으로 했죠. 현재 정의당입니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은 전체 득표율은 0.97%, 9.7%지만 정당 명부를 배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총 비례 득표수에 관한 비율은 약 11%입니다. 11%. 그러니까 3% 위하나 의석이 없는 정당들을 뺀 나머지 정당 명부 득표율에 대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약 11%. 그래서 의석이 한 명이었죠. 11%는 계산이 32석이 나오는 거죠. 연동을 하게 되면 50% 연동은 15석. 반올림에서 원래 16석을 받아야 되는데 30석에 불과하죠. 전체 연동형으로 나눠줄 석이 147석인데 실제는 3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비율로 따져서 3석을 받은 겁니다. 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에 있어서 또 한 석을 받아서 계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진보정당과 진보적 시민사회 진영 민주노총이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저지하고 지역구에서는 후보 단일화하고 비례에서는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고 선거 이후에 이 선거연합정당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해체해서 각 정당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석 이상을 얻으면 당적이 다르더라도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그 20석이 안 되다 하더라도 법적인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원내에서 공동 대응하는 임의적인 원내단체를 만들어서 진보적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구의 후보 단일화는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나름대로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진보정당들이 현재 진보정당들이 과거에 서로 갈등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고 또 진보정당 각각의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조건에서 이제 민주노총과 같은 진보대 통합 하나의 정당은 하기 어렵다. 민주노총도 이제 그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죠. 당분간 공동 요구안 제시, 대중투쟁, 그다음에 선거연합이 현실적이다. 지난 대선에도 이제 그랬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이제 그러한 경우입니다. 울산과 창원 같은 노동자 소시, 기초의원 같은 데서 일정 부분 당선자를 배출했죠. 그래서 울산 동구청장에 당선된 것도 이제 이러한 결과라고 보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연합, 특히 총선에서 선거연합은 그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구보다는 비례에서 절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비례 선거연합 정당을 시도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비례 위성정당 저지 정당법 개혁 운동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현 민주노총 지도부 임기가 2023년 말이고 2023년 4월 후에 4개월 후에 바로 총선이 있어서 총선이 신구 지도부, 민주노총 신구 지도부 임기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현 지도부가 미리 정치 절카 논의를 충분히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신임 지도부가 총선을 대비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전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전략들을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제 정세도 보게 되면 이러한 그 현재 윤석열이 이제 반민중적이고 냉전적인 그러한 친문 노선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중 투쟁과 함께 정치 개혁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개혁만 가서는 정치 개혁을 성공할 수 없고 정치 개혁을 성공하려면 바로 이런 대중 투쟁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하 부분은 뭐 이제 정세에 관한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